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그동안 꿈만 같았던 6,500선을 장중에 돌파하면서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휴전인 가운데 반도체 초호황의 힘으로 지수가 고점을 돌파한 건데요. 하지만 급격한 상승에 대한 부담과 함께 반도체 쏠림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의 다음 목표는 어디가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훈 대표 나오셨고요. 또 SK증권 리서치센터 윤원채 자산 전략 부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증시가 연일 고점을 최고치를 찍고 올라가다가 또 하락 반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또 큰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고점에 따른 조정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될 타이밍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부서장님? 우선은 전쟁 이후로 빠졌다가 지금 전쟁보다 더 높아진 거잖아요. 전쟁 전보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전쟁 전후로 뭐가 달라졌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쟁 때문에 빠졌는데 전쟁은 안 끝났는데 전쟁보다 높아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의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거의 뭐 이제 종전을 확실시하는 듯한 시장의 반응은 이해는 하는데 아직까지 종전이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6영업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번 달이 끝나고 나면 5월부터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공격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달 말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더 긴장감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보다 그럼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확인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더 좋았고 하이닉스는 예상치를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청난 긍정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고 이 긍정 시그널은 뭐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내년 그리고 뭐 더 길게 보면 내후년까지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모멘텀이라면 그리고 또 이게 전쟁에 의해서 사실은 한국이 피해 국가로 처음엔 분류가 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었는데 반대로 전쟁 이후에 지금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방산도 가지고 있고 전력기기도 가지고 있고 원전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지금 신사업거리가 한국에서 너무 많이 창출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는 전쟁 이 종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부담스럽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해외 증권사 투자 기관들이 코스피에 대한 전망치는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8,000포인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건데 고민이 항상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고민이 될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제 뭐 아니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면 지금도 늦은 건 아닌가? 사실 이제 지금 상황은 딱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시장을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외사들의 어떤 이제 외국계 기관들의 이런 코스피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반도체 이번에 실적을 확인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실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결국 그렇다면은 아직도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싸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과거에 사실 우리 증시에서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오르는 국면에서 과연 그 주가에 오르는 부분이 실적이 뒷받침됐느냐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장이 확실하게 실적을 뒷받침한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과거와의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코스피가 이제 6,500 돌파하면서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이번 1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됐어요. 최근에 네. SK하이닉스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네. 이게 실적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측면이 있구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렇다면은 이제 고점에 대해서 한 6,500 정도에서의 안착 과정 또는 이제 매물 소화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지금 전쟁이 안 끝났는데 장이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 중동 리스크는 시장에서 이제 상수로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 변동성에다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하면서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털이라든가 또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의 어떤 시장에 대한 접근의 방식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엔 또 하나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들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상 유례 없을 정도의 강력한 수급 기반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참 특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고민스러운 게 자 빠지면 사야지 하는데 빠지는 틈을 그렇게 크게 안 줘요. 보면은 이제 좀 빠졌다 싶으면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갖다 밀어 올린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뭔가 지금은 이런 변동성을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의 심리라는 게 특히 투자의 심리라는 거는 빠지면 못 삽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두 달 정도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가져왔다는 얘기죠. 네.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은 일단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매매의 하나의 어떤 그 기회로 이용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그 시장의 대응 방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기간에 있었던 한 달여간의 변동성, 그게 이제 결국 일종의 학습 효과가 됐다는 거죠. 그때 조정이 크게 받았었고 그때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저가 매수라고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승 여력이 충분하냐라는 이제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 타이밍인 그쵸. 거죠. 이 대표님. 네. 지금 봤을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기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예, 그리고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첫 번째가 일단은 뭐 중동 전쟁 일단 소강 상태로 진입하면서 말씀하셨듯이 뭐 상수로 이제 이 변수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증시가 먼저 사실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완화됐고 뭐 케빈 워시 연준 지명자의 청문회도 시작되면서 뭐 안정감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1분기 미국 기업들의 이제 S&P 500 구성 기업들이 한 80% 이상이 지금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AI의 어떤 거품론까지 지금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 들어서 잘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5조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순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네. 기관도 뭐 6조 넘게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뭐냐면은 일단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단 수급 쪽에서 이걸 먼저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전쟁 와중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상향 조정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1분기 실적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1분기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한 110조 원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치인데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뭐 90조 원을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하긴 해요. 하지만은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는 우스갯소리로 한국에 M7이 있다. 매그니피슨 세븐이 있다 할 정도로 궁금한데요? 어떻게 분리됩니까? 네, 그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수급은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 예탁자금 보시면 지금 100조 원을 넘어선 게 사실 2월 달인데 지금도 121조 원까지 넘어서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좀 국내 시장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갈 수 있는 여건들이라든지 여지가 지금 충분하게 지금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가 지금 8천 이상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네. 뭐 그건 뭐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7천 정도를 빨리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 코스피가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정부 지원 하에 한 1,500 정도를 먼저 달성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8천, 9천 뭐 어디는 또 지금 만까지 보고 있거든요.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충분하고 그러한 환경도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포모? 네.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포모가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공감하시는지요?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는 주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두 번째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이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시가 날아가고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종목별로 보면 그 양극화 엄청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소외된 투자자라면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 사는 건 너무 비싸 보이거든요. 주가 가격만 보면 너무 비싸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데 조금 시각을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서 앞으로 계속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점이다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지금 외사에서도 그렇고 국내사에서도 그렇고 코스피 전망치 7,500에서 8,500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선행 PER 기준으로 지금 7.8배 정도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평균치가 한 10배 정도가 되고요. 9배 정도만 맞춰도 7,400입니다. 10배 가면 8,200이 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 평균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게 된다라면 8,000선을 넘어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문제일 거지 사실은 타이밍으로만 본다라면은 얼만큼 빨리 올라오느냐의 차이인 거지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은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이제는 뭐 확실시 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는 어느 때보다 다시 또 뜨거워진 양상인데 이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면 1분기 성장률이 꽤 잘 나왔어요. 네. 깜짝 성장 1.7% 성장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펀더멘탈도 괜찮구나. 전쟁 때문에 꽤 걱정했었는데 괜찮구나. 이제 이런 게 확인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도 투심에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한국은행도 이번에 이제 그 성장률 발표하면서 약간 뭐 놀랐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어요. 언론의 네. 보도를 보면은 이제 그만큼 사실 서프라이즈한 그 어떤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뭐 지금 가장 큰 건 역시 이제 반도체가 기여한 부분, 수출이라는 반도체 수출이 측면에서 뭐 워낙 많이 늘었으니까요. 반도체가 워낙 지금 네. 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이전의 데이터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저 효과가 또 발현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 지금 세부적으로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투자예요. 투자 쪽에서의 증가, 뭐 건설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라든가 이것도 역시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지금 반도체 계속해서 지금 신규 팹들이 이제 착공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기존의 그런 라인들을 증설을 하고 있고 이런 효과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측면이 있고 수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어떤 호조 속에서 환율 효과도 좀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좀 놀란 것은 소비 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아마 걱정들 하셨을 텐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비를 포함한 전체 내수가 굉장히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사실 지금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사실 주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백화점주의 강세입니다. 오늘 신세계가 52주 신고가였단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주식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경기 안 좋다는데 왜 신세계가 그러니까 52주 유가도 신고가야? 많이 올랐다는데 네. 그럼 소비가 위축될 텐데 이게 보는 것과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가의 제품들, 명품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이제 중요한 매출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부의 증대 효과.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지금 소비가 어느 정도 이런 그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분기가 문제가 아니고 전 2분기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는 중동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1분기까지는 사실 그 영향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 이제 그게 작용을 해가지고 뭐 물가의 상승이라든가 또 이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텐데 네. 결국 이걸 상쇄시킬 수 있는 건 정부의 정책 효과라는 거죠. 이미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인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그러니까 1분기가 워낙 서프라이즈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확실히 그 흐름이 좀 이제 둔화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 효과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 1.7% 서프라이즈 성장률을 나타낸 그 기저에 가장 1등 공신을 꼽자면 역시 반도체. 반도체 수출이요. 매달 그 숫자가 나올 때마다 두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릿수씩 막 늘어나니까 사실 이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계속 다 나왔지만 뭐 놀랄만한 실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들 증권가에서 생각한 최상단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주가가 어디까지 받쳐질까요? 뭐 이 상태면 지금 하이닉스 주가도 120만 원 훌쩍 넘어서 계속 가고 있고 네. 뭐 삼성전자도 이 추세라면 20만 원대가 아니라 40만 원 도달도 뭐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삼성전자 60만 원도 봅니다. 또 너무 한 발 더 나가시는군요. 더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반도체를 계속 이제 매수를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게 네. 아닙니다. 영업이익의 상승 속도는 지금 엑스포넨셜하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되게 지금 평범하게 따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속도를 지금 못 따라갈 정도예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작년에 삼성전자 지금 43조 원 영업이익 냈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평균이 300조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고드만사스가 내년에 600조까지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정도의 영업이익 속도는 뭐 특별한 일, 뭐 재해가 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AI 반도체 시장이 갑자기 꺼진다던가 붕괴된다 이런 거 아니면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주가를 보세요. 작년 연말에 딱 보셨을 때가 1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20만 원 지금 100%밖에 안 올랐어요. 올해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한 700% 상승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는 거죠.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따라갈 건가? 어떤 분은 이제 설비 투자 들어가고 비용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예를 들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올해까지는 삼성전자보다 이 영업이익률이 크겠지만 내년부터는 삼성전자한테 이제 뒤처지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부터 2026년 1월 달까지 주가가 16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엔비디아도 똑같았어요.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주가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그 밸류에이션을 맞춰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지금 딱 보시면은 포워드 PR이 지금 5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배는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3년 동안 계속 20배를 따라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5만 원에서 제가 한 12배, 13배 정도 봐야 된다. 그럼 60만 원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60만 원 당장 올해가 아니라 아마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밸류에이션이 맞춰질 때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네.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0조 원 보고 있고 내년에 지금 300조 원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만. 그런데 SK 하이닉스 포워드 PR이 지금 4.8배밖에 안 됩니다. 그럼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특별한 변수가 특히 이제 뭐 재정학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만 네. 없다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같은 그러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일찍 M7을 지금 한국 코리아 M7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시면은 지금 미국에 나와 있는 글로벌 이제 그 반도체 ETF라든지 뭐 이런 ETF도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개가 거의 한 60%를 차지해버려요. 이 정도로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냥 당장 오늘 아침 뭐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간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쫓아갈 때까지 간다라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골드만삭스가 600조 원을 2027년까지 예했다 그러면은 60만 원, 70만 원도 지금 충분히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건 다 의견을 좀 들어보죠. 60만 원 말씀하셨어요. 우선 저희 SK증권에서는 40만 원 보고 있습니다. 40만 원, 2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60만 원 아니 40만 원 얘기 들으니까 되게 낮아 되게 보이지만 보수적인 것 같네요. 국내 증권사 중에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목표 주가 기준으로요. 제일 높은 수치고요. 뭐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도 계속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12월 목표 주가 대비 지금 보면 훨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사치고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속도를 못 따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이제 어제 신평사 포럼에 참석해서 국내 신평사한테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 국내 신용 등급이 AA 플러스인데 트리플 A급으로 갈 생각 없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신평사에서의 의견은 올해 2월에 이제 AA 플러스가 됐거든요. 근데 이 트리플 A라는 등급의 상징성이 있는데 이거는 장기간 지금의 실적을 유지해야지 부여될 수 있는 등급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지금 영업이익 수익률이 50에서 70%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제조업에서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파라서 지금 영업이익이 70%가 나온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최태원 회장도 밝혔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벌지만 언제 갑자기 꼬꾸라질지 모르는 비정상적인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게 얼만큼 장기화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저는 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보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건 네. 장기 공급 계약이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지금의 경우에는 70% 영업이익을 올해만 낼 수 있는 국면이었다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덜 먹더라도 이거를 원래 1년치 보던 거를 3년치, 5년치로 영업이익을 순환해서 길게 가져간다라는 이 계획은 상당히 긍정적인 새로운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70%지만 영업이익률이 내년에 뭐 10% 간다 이게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이클에 새롭게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 지금 시장에서는 뭐 300조, 200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한 번에 꺾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간다면 엔비디아 앞서는. 맞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더블 A. 테슬라는 트리플 B입니다. 참고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꾸준함이나 업앤다운을 좀 많이 그런 게 없어야 그 정도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이 사이클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전에 학습 효과가 뭐였냐면은 이 사이클이 꺾이면은 주가가 이제 거꾸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좀 우려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지금 상승 과정에서 벌써부터 이제 뭔가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뭐 현물 가격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니까 이 피크아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발빠르게 내놓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과거의 잣대로 지금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장기 공급 계약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야말로 반도체가 메모리 산업의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는 사이클에 민감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마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생각보다 이게 뭐 이제 그 증설 얘기들 나오고 있고 이제 뭐 라인의 추가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이제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게 뭐 장장 올해부터 뭐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부터 뭐 라인을 새로 공장을 탭을 건설하고 하더라도 빨라야 한 2028년부터 이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자, 이게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더라도 내년까지는 지금 이런 흐름이 이어지겠구나. 적어도 1년 이상.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 팹을 만들더라도 거기서 무한정 찍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항상. 이게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고객사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증설을 하는 거다. 지금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거 한 60%밖에 못 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증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대입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시는 반도체 업종을 불리시하게 보시는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2020년대가 아니고 2030년대를 넘어서도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구조적인 부분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이 사이클이 굉장히 그러니까 AI라는 새로운 요소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기반에서 얘기를 한다라면 저도 뭐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이익의 증액이 나타날 것이고 목표가 자체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의 어떤 당장의 어떤 뭐 20만 원, 3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2년 후, 3년 후의 가격이 얼마를 갈 것인가를 우리가 네. 지금부터는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의미 있게 들리는 거는 이제 사이클을 덜 타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장기 계약 기반의 어떤 사업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예전에 우리 디램이나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격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네. 많이 팔았다 덜 팔았다 이게 뭐 이런 줄이고 그러다가 서로 이제 볼장 다 보면 치킨 게임 하고 뭐 이제 이랬던 패턴들이 반복됐는데 약간의 이제 메모리도 파운드리화가 되게 시각하면서 사업 구조가 바뀐다. 그럼 피카운 지금 이런 걱정하는 거는 좀 기우에 불과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세 분께 다 듣겠습니다. 유치하지만 삼성이냐 하이닉스냐를 이제 벌셔스로 만약에 놓고 본다면 어느 게 더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경쟁 관계로 몰고 가면은 사실 저희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쌍둥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저희 네. 안에서 이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지만 예, 똑같고 두 개가 보완적 관계로 가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둘 다 투탑으로 그냥 보시고 차라리 ETF를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거든요. 아, 다 담고 있는 ETF를 사라? 두 개를 이렇게 담고 있는 미국의 ETF를 사시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두 분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게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 사이클 쉽게 얘기 말씀드려갖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뭐 400, 500, 600, 700% 막 나오는데 소부장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한 50에서 10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은 반도체 3사들이 되게 공급을 타이트하게 갖고 간다는 거야. 옛날같이 그냥 고금을 막 늘려갖고 다 죽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지금 재고량은 다 털렸고요. 그다음에 공급을 확 늘려야 되는데 안 늘린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은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이 3사들이 가격을 올려서 지금 이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이 더 커지는 거죠, 소부장보다. 그렇다 보면은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공급을 그럼 바로 늘릴 거냐? 제가 보기에는 어느 3사도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아무도 없어 보여요. 2030...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2030년까지 진짜 시장이 죽지 않을 만큼만 조금씩 늘려가는 지금 전략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제가 보기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타이밍이 언제냐? 제가 보면 2030년도 넘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다 보면은 진짜 5년 장기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살아남는 게 삼성전자만 살아남을 거냐, SK 하이닉스만 살아남을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살아남는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 반도체 보면 DDR7, 뭐 PBDDR, 뭐 GDDR, 소캠2까지 하이엔드 반도체 메모리 쪽을 되게 강화도 시키는 게 SK 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 지금 수율이 작년 말로 한 50% 정도까지 가동률이 올랐는데 지금 1분기까지는 일단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그래서 아마 한 지금 70% 정도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2분기 정도 되면 80%까지 올라가면서 흑자로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갖고 간다. 그럼 사실 양사가 할 수 있는 캐퍼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사이클에서 똑같이 지금 중요성을 갖고 하지 않는가.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내년 600조까지 가면 글로벌 1등 기업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 ETF에서도 반도체 삼성전자를 넣는 비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만큼 높이는 만큼 SK 하이닉스의 비중도 높인다는 거죠. 지금 뭐 다음 주에 저희 이제 반도체 투톱 ETF 나온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이제 반도체 가격도 끌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의 비등하게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 그러면 저는 이걸 하지 마시고 차라리 두 개를 다 담으셔라. 네. 아니면 두 개 ETF를 갖고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먼저 올라가는 팔아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사장님. 네. 우선은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는 나머지 사업부, 가전이랑 반도체 사업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일 것 같아요. 네. 뭐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는 뭐 요즘 이제 전쟁이 한창이니까 항공모함인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쾌속정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쾌속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뭘 가져가냐? 사실은 뭐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은 쾌속정이 더 먹히는 시대인 거죠. 그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한 단기적인 지금 주가의 매력도를 보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하이닉스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얼마 전에 전고점을 뚫었고 삼성전자는 어제 그저께 전고점 뚫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순서상으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늦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네. 앞으로의 올라갈 상승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갈 룸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AI 사이클에서는 그 SK 하이닉스의 초고속정 같은 느낌으로 특화된 모멘텀이 SK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전쟁에서 항공모함 한 번 뜨면 전쟁 끝난다 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삼성 편을 든 것 같이 하지만 아닙니다. 전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님. 저는 사실 뭐 두 종목을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그때마다 삼성전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 이제 SK하이닉스는 카드를 어느 정도 오픈을 했고 삼성전자 아직까지 카드를 많이 들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보면 아직까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라는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HBM 한 3, 이 정도까지는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지만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지금 기반들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이제 그 이런 반도체 쪽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앞에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파운드리의 수율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빅테크들로부터의 수주가 시작이 된 거죠. 자, 빅테크들의 입장은 기존에 이제 TSMC밖에 없었는데 선택지 하나 더 생겼고 이 선택지가 지금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TSMC는 이미 어느 정도 슬롯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또 뭐 더 만들어내고 싶. 그러니까 TSMC가 올해도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하도 주문이 밀려 들어오니까 투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삼성전자 선택지가 강하게 등장을 한다라면은 빅테크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 선택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이 올라온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두 종목을 지금 만약에 고르라면은 삼성전자를 고르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 까지 않은 패가 네.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좀 더 있는 네. 것 같다. 저희가 삼성하이닉스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혼났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한다. 좀 그 반도체가 지금 계속 삼성하이닉스 위주, 투톱 위주로 가지만 사실 반도체와 연관된 관련 생태계들이 되게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소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지금 주목받는 거 전력기기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반도체에 또 새로운 기술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유리기판부터 광통신 요즘에 굉장히 뜨거웠죠. 이게 이제 보면 전체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생태계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완수 대표님? 네, 지금 가장 큰 건 일단 AI 반도체라는 큰 이제 섹터고요. 그 하위 섹터로 지금 MLCC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뭐 광통신 여기에다 유리기판까지 그 이제 하부 섹터가 지금 더 커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유리기판만 지금 봐도 사실 유리기판이 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기존에 쓰던 이제 플라즈마라든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게 지금 유리기판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 이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 글라스 같은 경우가 일단 가전제품이라든지 IT 제품, 뭐 자동차 계기판, 산업용 계기판 이쪽에 이미 지금 시장에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반도체까지 지금 사실 시장으로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사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MLCC라든지 아니면 광통신에 의해서 지금 새로운 섹터가 지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장점은 뭐 평탄도도 워낙 좋고 그다음에 열 팽창 계수도 낮고 그다음에 회로 구성도 괜찮고 전력 효율도 뛰어난 반면에 사실 비싸죠. 유리기판이 확실히 비싸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또 반도체 가격을 또 끌어올리는 또 변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공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불량률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시작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런 코닝 유리기판 시장을 글로벌에서 본다면 코닝하고 아사히 글라스가 한 45% 정도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도체 시장 쪽에서는 사실 한국 업체들 특히 삼성전기라든지 SKC라든지 LG 이노텍이 뛰어들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소부장 쪽에서 뭐 필옵틱스라든지 YC캠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같은 이런 소부장 쪽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스플레이 쪽 말고도 반도체 쪽에서 충분히 지금 시장을 형성해 갖고 반도체의 어떤 더 효율성을 뛰어나게 하고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지금 당장 뭐 충분하게 지금 공급은 아직 못 하고 있어요. SKC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조지아에 이제 생산 라인 구축했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도 올해 양산 목표로 지금 기술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LG 이노텍은 지금 사업 진출을 좀 하겠다라고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지금 뭐 매출에 꽂히는 것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장 자체는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이냐 아니면 이제 끝물이냐. 근데 시장은 조금 주가가 좀 반응을 좀 빨리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매출보다는 좀 빨리 좀 주가가 올라가 있어갖고 일단 밸류에이션은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기다렸다가 매출 나오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트렌드를 타잖아요. 최근에 광통신이 굉장히 뜨거웠다가 또 나중에 유리기판 아까 말씀하셨고
이게 주가 변동성이 좀 있고 너무 선반영을 많이 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저는 유리기판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앞서 제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기술입니다. 네. 아직 양산 일정도 미정이고요. SKC 같은 경우 국내에서 제일 빠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뭐 정확한 시점을 제시 안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리기판 이슈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기판 MLCC. 때문에 MLCC 때문에 네. 올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유리기판이랑 비교해 보자면 로봇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기대감 때문에 오른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로봇주들 보면은 CES 끝나고 나서 조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네. 유리기판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님 이 질문을 네. 드리고 싶어요. AI 투자 붐이 일면서 반도체 메모리 뜨고 이런 전체를 관통하는 게 지금 전력망 관련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전력기기 인프라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투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주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반도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못지않게 비중을 실어야 되는 게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몇몇 그 전력 기기를 생산하는 변압기라든가 이런 쪽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국한이 됐다면 이게 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막 지어야 되는데 이게 막 지을 수가 없는 게 인프라가 없이는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전력도 공급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밖에 뭐 냉각 시설도 갖춰야 되고 진짜 갖춰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이제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를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이런 그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최근 며칠 동안에 우리나라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뭐 엔진 관련주들, 그러니까 조선 선박 엔진 관련주들이 이쪽으로 이제 갑자기 기대감이 불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최근에 어떤 이 이슈가 시장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부각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력기기라든가 전선, 뭐 원전, 신재생 에너지, 오늘 같은 경우도 풍력 관련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결국 이제 묶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순히 이제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중동전 이후에 재건 기대감까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건설 뭐 가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인프라 깔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한다라면은 이런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사이클이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은 뭐 애널리스트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이거 반도체만큼의 어떤 슈퍼 사이클이 올 수가 있다. 지금 당장 뭐 예를 하나 들면 변압기 같은 경우 지금 초고속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리드 타임이 이미 5년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문해도 5년 지나야 받을 수 5년 뒤에나 있다는 거죠. 받는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이미 수주도 받을 만큼 받아온 상황이고 몇 년치는 지금 뭐 이제 일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러한 사이클이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수 대표님께는 원전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하면서 베트남과 한국 간의 원전 협력이 네. 부상하면서 또 원전이 지금 네. 원전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원전이 이제 핵심 그쵸. 네. 네. 그 전력 셔로 부상이 되는데 좀 트렌디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또 확 올랐다가 조정받고. 네. 사실 원전은 계속 이슈로만 가는 그런 저기 업종으로 지금 제가 분류가 돼 갖고 사실 조금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 한 1년 반, 2년 동안 원전에 대한 뭐 수주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았는데 실제 수주한 것은 뭐 사실 체코 뭐 원전밖에 사실 없고 그 이후로 미국도 지금 뭐 제대로 지금 수주가 지금 계약을 해서 사인을 해 갖고 지금 건설 들어간 게 지금 아직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베트남 또 이제 뭐 인도 다 MOU지 이게 계약 체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전을 봤을 때마다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전 세계 뭐 32개국에서 415개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네. 뭐 미국하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사실 대부분이죠. 여기다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한 30기, 한 25기 정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각국이 원전을 사실 이제 새로 이제 건설하고 수요를 이제 늘리려면은 가장 큰 게 IAEA가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주요국들은 사실 막무가내식으로 막 자기들이 컨트롤 하니까 건설을 할 수가 있는데 동유럽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사실은 여기서 막히거든요. 첫 번째가 자기들이 쓰고 싶다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자국 내 인프라 산업을 할 때는 사실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경쟁력이 좋다 해서 한국 걸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자국 내 안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을 먼저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큰 주요국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요. 세 번째는 지금 그렇다고 이머징 마켓에 가서 저희가 지금 계속 수주를 받는데 수주를 받아도 수익성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체코 투코바니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기를 26조 원에 지금 건설하는데 솔직히 적자입니다. 이거 한 35조 원은 받아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에서 뭐 쭉쭉쭉 뭐 돈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 60년을 어떻게 챙깁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라.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근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복합 발전 설비를 하는 회사지 원전 회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담수화 플랜트라든지 환경 설비, 운전 설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GE 버노바라든지 지멘스와 경쟁을 하는 회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GE 버노바가 사실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터빈에 대한 네. 발전이죠. 그럼 지금 두산 에너비트 지금 대형 운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전소에 대한 가스터빈에 대한 또 공급 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또 나오고 있지 원전 변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전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진짜 계약이 나올 때까지는 네. 사인할 때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비티 지금 보시면은 추정 PR이 237배입니다. 그걸 감당을 저희가 할 수가 네. 없을 정도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윤원태 부서장님께는 방산하고 우주항공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슈가 꽤 많았고 전쟁 중에 또 주목받은 면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스페이스X 네. IPO도 지금 시장에 뭐 큰 화두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국내 방산 최근에 방산 기업들이 우주항공을 다 붙이더라. LIG도 사명 변경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쟁 후에도 꾸준히 갈 섹터라고 보십니까? 조금 나눠서 보고 싶어요. 우주항공이랑 방산이랑은 좀 나눠서 보고 싶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쟁이 종료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겠죠. 최근에도 전쟁이 또 조금 연장될 것처럼 보이니까 방산주들 막 오르고 있는데 네. 반대로 종전이 되면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제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K방산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수주 잔고가 이미 한 5년치, 6년치는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주가가 날아가는 종목들 보면 수주 잔고가 3년에서 5년치는 다 쌓아놓은 기업들 위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앞서서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주 잔고가 차 있는 뭐 조선, 그다음에 전력기기, 방산 다 좋아 보이고 앞으로도 사업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가격도 싸지만 사실은 성능이나 아니면은 수주했을 때 가장 빨리 납품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주항공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건 똑같은 기술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쏘아 올려서 뭘 할 거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뭐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이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미래 성장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위성 사업으로 수익이 나죠. 그렇죠.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쏘아 올리는 기술력에서는 뭐 같이 이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다음 미래 사업 먹거리가 뭐가 있느냐 이 부분에 아직은 차이가 좀 머나먼 얘기.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러면은 우주항공에서는 지금 수주 잔고가 얼마나 되냐 그것도 아직은 미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주 잔고 차기 측면에서는 방산을 조금 더 우위에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동근 대표님께는 마지막으로 코스닥 질문을 예.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더뎌요. 네. 계속 더디네요.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시고 지금 코스닥 계속 바꾸려고 정부가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죠. 승급제도 네. 도입을 하고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코스닥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저는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그 하락의 과정에서 보면은 바이오 업종의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 심리를 좀 이제 망가뜨린
그런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준비는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 액티브 ETF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올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는 향후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바이오 업종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은 결국은 코스닥도 어느 정도는 이제 코스피의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이제 우선적으로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조금씩 나아진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한 1,400, 1,500 정도까지 지수적인 관점에서 네. 일단 거기까지 좀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도 지금 이제 좀 이제 기조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한 가지 걸림돌은 뭐냐면은, 코스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만은 아직까지 코스닥은 그 부분이 좀 미흡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코스닥이 결국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중동에서 다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자 조정을 받았습니다. 국제 유가 어느덧 다시 배럴당 100달러 위로 올라섰고요. 영향력은 떨어졌다고 해도 전쟁은 전쟁.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